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YTN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도 방송을 통해 자신이 사는 읍면동의 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시공한 지면 포장 40여 곳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번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겨울철 황소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지구와 가까이에 있어서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정확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을철에 교통사고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풍 관광이나 수학여행 등 장거리를 이동하는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가을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은 시도뿐 아니라 읍면동 수준의 미세먼지 정보까지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도 방송을 통해서 손쉽게 상세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미세먼지를 검색하자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니 구별 수치가 뜨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같은 구라도 동마다 천차만별, 인접한 동이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실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곳에 측정 값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의 측정치에 대한 걸 활용한다는 의미는 그래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을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실시간 공기질 측정기 3,000여 개가 동원됐는데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정보가 쌓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서의 다른 오염원 그리고 기상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반영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지역에서의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지난 7월 방송사 최초로 대기질 개선 캠페인 순편한 대한민국을 시작한 YTN 사이언스. 이번엔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크게 늘고 있지만 대기오염 감시에 이만한 것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감시 인력이 움직일 때보다 적발률이 절반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오염물질 흡입 장비를 장착한 드론이 출동합니다. 300여 업체가 밀집한 반월공단. 주로 섬유 제조 업체가 들어선 탓에 상대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큽니다.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는 공장 굴뚝에 멈추면 배출가스를 빨아들여 모읍니다. 그 순간 이동식 측정 차량의 모니터에는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나타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24 마이크로그램 퍼 베트 삼성밖에 안 되었는데 드론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굴뚝 위로 들어가기 시작한 뒤부터는 약 300 마이크로그램 베타 삼성까지 치솟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감시 범위를 좁히면 드론이 오염업체를 골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60종이 넘는 대기 오염물질을 그 자리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행 감시나 현장 충돌을 피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비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26%가 나왔고요. 장비를 사용했을 때 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률이 16%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2곳에 불과한 감시 장비를 올해 안에 모든 지방 환경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택배 차량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 화물차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조천식 녹색교통대학원 연구팀은 1.5톤 미만의 화물차 디젤 엔진에 전기 배터리와 구동 체계를 탑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실용화를 위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구동 모터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 기존 구동계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5년 이상 된 화물차를 개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낡은 경유 화물차의 연비를 30% 정도 높이고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실증 작업은 내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500만 원 이하의 개조 비용만으로도 노후 택배 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시공한 지면 포장에 40여 군데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1년 3.11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지표면에 시공된 모르타르 포장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일본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모두 41곳에 크고 작은 금이 생긴 겁니다. 금이 간 곳에 커다란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포장은 원전 폭발 당시 지하 원자로 부근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지표면으로 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됐습니다. 또 지상에 있는 빗물 등이 원자로가 있는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지하 원자로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계속 물이 투입돼 오염수가 되는데 빗물 등이 스며들면 오염수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원전회사인 도쿄전력은 균열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보수 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검사원은 갈라진 틈으로 땅속에 흡수된 빗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후 지하수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도쿄전력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진작부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이 확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주장해왔습니다. Have concerns about Fukushima.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하지만 지난달 후쿠시마 일대를 통과한 태풍에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들이 강물에 둥둥 떠내려갔고 원전 안에서는 여러 차례 이상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점점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수성이 태양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현상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과 수성,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수성이 태양 앞을 지나며 나타나는 검은 점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이 궤도를 따라 태양 앞을 가로지르는 현상은 100년 동안 13번 일어나는데 이번에 관측되고 나면 2032년에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수성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7시 35분,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 35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태양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는 일몰 이후여서 직접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화려한 별똥별쇼가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황소자리와 사자자리 유성우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쌍둥이자리 유성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희은 기자입니다. 고요한 밤하늘을 가로질러 유난히 밝고 긴 꼬리를 지닌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늦가을에 나타나는 황소자리 유성우입니다. 유난히 크고 붉은색을 지녀 불덩어리 유성이라는 뜻의 화이어볼 또는 할로윈 화구로 불립니다. 지난달부터 남쪽 황소자리 부근에서 시작된 이 유성우는 다음 주 중반 화려하게 마지막 절정을 이룹니다. 황소자리 유성우는 N케이성이 지나간 자리를 지구가 통과하며 나타납니다. 13일 자정 이후 시간당 15개 정도 나타나며 마지막 극대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17일 밤부터 18일 새벽에는 지난 2001년 시간당 10,0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며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사자자리 유성우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시간당 15개 이상으로 개수는 적지만 쉼없이 이어지며 아기자기한 우주쇼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12월 13일과 14일에는 가장 화려한 별똥별 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분의 자리,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꼽히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입니다. 시간당 100여 개의 유성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2019년을 배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겨울철 황소자리의 밤하늘에서는 청백색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수천 개의 별들로 구성된 플레이아데스 성단인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보통 이제 성단하면 뭐 수백 개, 수십만 개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 은하보다 좀 작은 집단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 나눌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어떤 성단인가요? 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겨울철 밤하늘 황소자리에서 볼 수 있는 푸르고 아름다운 산계 성단입니다. 네. 산계 성단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별들이 낮은 밀도로 성기게 모여 있는 성단인데요. 이 성단은 지구에서 대략 4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들은 대부분 그 나이가 약 5천만 년밖에 안 되는 아주 젊고 어린 파릇파릇한 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매우 높고 푸른 빛을 띱니다. 곧 겨울이 오면 황소자리 부근에서 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텐데요. 예. 그게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별들은 거인 아틀라스와 바다의 요정 플레이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특히 밝은 별 7개가 잘 보여서 고대에서부터 7자매 혹은 7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7개보다는 훨씬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략 얼마나 정도 될까요? 플레이아데스 같은 경우에는 한 수만에서 수십만 개 정도 스케일로 모여 있을 텐데요. 아, 그거보다 좀 더 그렇군요. 적은 별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최근 천문학계를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꽤 가까운 성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성단을 기준으로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망원경과 관측 기술들의 눈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예.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거리를 우선 정확하게 측정을 해 놓아야 그보다 더 먼 은하나 별까지 거리를 재고 있는 현재 측정 기법들의 눈금이 정확하게 조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오래전부터 측정해 놓았던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거리는 약 430광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천문학자들이 새롭게 띄어올린 우주망원경 히파로코스가 측정한 결과 430광년보다 훨씬 가까운 약 390광년 정도의 거리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네.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더 최근에 관측한 이 결과가 더 좋은 장비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390광년이라는 값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 히파로코스 우주 망원경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새로운 망원경 가이아를 우주로 띄어 올렸죠. 2013년에 우주로 올라간 가이아는 열심히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인근 별들의 거리를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 11만 개가 넘는 별까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면서 예. 우리 은하의 정밀한 지도를 그려주는 일명 우주 김정호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올린 이 가이아 망원경이 우주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가이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일부 천문학자들이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거리를 지상의 다른 전파 망원경 등을 동원해 측정해 보았더니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더 비슷한 443광년으로 재확인된 것이죠. 예. 분명 히파르코스 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서 약 390광년이라고 업데이트를 해주었고 당시 그 결과를 그대로 믿고 그 다음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띄어 올려서 지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다시 지상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엉뚱하게도 히파로코스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원래 수치가 맞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우주의 지도를 그리고 별까지 거리를 알고자 하는 천문학자들은 대체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그 정확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숫자만 봤을 때 50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로 다가오진 않지만 50광년이라는 차이라면 엄청나게 엄청난 큰 차이죠. 차이를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자, 이 최근 장비라고 하는 히파르코스의 측정값이 왜 이것만 다른 것일까요? 사실 가이아가 우주로 올라가서
새로운 우주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이전까지 네. 히파르코스가 그려놓았던 우주 지도를 바탕으로 그간 많은 별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히파르코스가 측정했던 기존의 거리들이 오류가 있었다면 꽤 작지 않은 파장이 벌어지겠죠. 예. 아쉽게도 여전히 왜 히파르코스만 유독 다른 거리 측정 결과를 내놓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떠도는 상황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에 따르면 히파르코스가 별들의 미세한 연주 시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배경의 별들을 기준점 삼아 그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이 히파르코스가 배경의 기준점으로 사용했던 별들도 별도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결국 각도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거란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히파르코스의 뒤를 이어서 계속 우주의 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이 가이아 위성은 다시 다른 지상 망원경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가이아 지도의 결과를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려가던 우주 지도를 계속 확장하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플레이아드스 성단이 이 별들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했던 히파르코스 망원경이 그린 지도들은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말한 플레이아드스 성단처럼 비교적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들은 정확하게 그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해요. 네. 비교적 가까운 별들까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 거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앵커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팔을 쭉 뻗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세워볼까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한쪽 눈만 이렇게 감아보세요. 네. 그러면 왼쪽 눈으로만 볼 때,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볼 때 배경이 달라져요. 그렇죠. 보이는 손가락의 위치가 배경을 기준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손가락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만 눈을 번갈아 가면서 감으면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두 눈동자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손가락을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시차입니다. 네. 그래서 주시력과 보조시력의 차이 이런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을 더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당연히 그 시차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손가락을 코 바로 앞까지 가깝게 하면 당연히 더 시차가 크게 느껴지겠죠. 네. 천문학자들도 바로 이 시차 원리를 이용해서 플레이아드스 성단처럼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네.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개월 전후로 지구는 지구 공전 궤도 크기만큼 간격을 벌려놓고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1월에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서 별을 보았다면 다시 6개월이 지나 반바퀴를 돌면 7월이 되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왼쪽에서 같은 별을 보게 되는 거죠. 6개월 지나면 아예 반대편으로 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른쪽 눈, 왼쪽 눈으로 손가락을 볼 때 그 위치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처럼 6개월을 간격으로 발생하는 별들의 이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태양의 콧등의 역할을 하고 지구 공전 궤도 크기만큼 긴 간격으로 그 미간을 두고 벌어진 시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레이아드스 성단까지의 거리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방법으로는 그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천문학에서 별들의 거리를 재는 것, 그 많은 일이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우주의 별들을 제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별까지 거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데에는 지금까지도 천문학자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별까지 직접 날아가면서 거리를 잴 수는 없겠죠. 네. 따라서 지구에서 그저 작은 한 점으로만 보이는 그런 별들을 보면서 그 거리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하늘에서 어떤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이 어둡게 보인다면 그 별이 정말 어두운 별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는 엄청 밝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둡게 보일 뿐인 건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선 그 별이 실제로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하늘에서 보이는 그 별의 겉보기 밝기와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해서 거리를 알아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또 알려면 일단 거리를 또 알아내서 하늘에서 보이는 겉보기 밝기에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 밝기를 알자니 거리를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거리를 먼저 알자니 다시 실제 밝기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런 돌고 도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난감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실제 밝기는 몰라도 별도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해서 우선 가까운 별들부터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우주의 지도를 그려 나갑니다.
별의 진짜 그 모습을 알기 위해선 일단 그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천문학에서 별까지 거리를 재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일이었군요. 네. 그래서 히파르코스 망원경이 불러일으킨 논쟁의 파장이 컸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이 논란이 잠재워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능일에는 영하권 추위와 함께 황사가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입시 추위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는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수능일쯤 우리나라에 유입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능일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혜리 기자가 시험을 앞두고 먹어야 할 음식과 시험 당일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막바지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역시나 뇌세포의 원활한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과 달걀, 고기와 같은 단백질,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을 서서히 뇌세포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빵과 같은 밀가루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져 집중력 또한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시험 전날까지는 평상시에 가장 가까운 식사로 하시되 느리게 소화가 되면서 비타민이나 섬유소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 복합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통곡, 그다음에 콩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뇌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뇌세포의 재료가 되는 오메가3나 단백질, 미네랄 등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높아진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다크 초콜릿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5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세로토닌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중간 쉬는 시간에 섭취할 수 있는 간식으로 초콜릿을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계열의 초콜릿 제품의 판매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장이나 시험 당일에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포켓 사이즈의 초콜릿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산책 등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도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던 노년층도 신체 활동 횟수를 늘리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팀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검진을 받은 60살 이상 11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원 가꾸기나 춤추기 등의 중등도 신체 활동과 20분 이상 달리기, 에어로빅 등 고강도 운동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고강도 신체 활동이 전혀 없던 고령층이 신체 활동 빈도를 늘리게 되면 2년 만에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1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중고강도 활동을 하던 사람이 주 5회 이상으로 운동 횟수를 늘리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가 10%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중고강도 신체 활동을 중단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에 SK하이닉스 백경목 수석연구원과 다원산업 이재만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백수석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분량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측법을 개발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 주기를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이 대표이사는 재활용품과 폐기물이 담긴 봉투를 개봉하는 기계장치를 국산화해 재활용 산업 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 각 한 명을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합니다.
몇 년 전 포켓몬고라는 게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AR, 즉 증강현실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임과 교육, 예술,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록 만들기를 좋아하는 은찬이는 요즘 살아 움직이는 블록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블록을 이용한 AR,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완성된 블록을 태블릿으로 비추면 유령들이 튀어나오고 태블릿을 움직이며 총을 쏴서 잡는 게임입니다. 게임 도중에 블럭의 버튼을 실제 돌리도록 하는 등 현실과 게임 공간을 절묘하게 섞어놓았습니다. 만드는데 재미도 느끼고 오프라인에서도 놀 수 있고 이렇게 게임으로도 놀 수 있으니까 하나를 사면 세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AR은 5G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TV의 홈쇼핑 화면을 비추면 판매 중인 상품이 나타나 만지듯 돌리면서 살펴볼 수 있고 전시된 예술 작품을 비추면 작품 속 금붕어가 살아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지도 대신 실제 거리 모습을 띄워놓고 AR로 만든 화살표로 길을 안내합니다. 통일 30주년을 맞은 독일에선 AR 기술이 사라진 베를린 장벽을 재현해냈습니다. 장벽이 있던 자리에서 태블릿을 들면 30년 전 탱크와 군인들이 나타나 냉혹했던 당시 모습을 눈앞에 그려줍니다. Verstehen, wie die Geschichte war. Und das Faszinierende, was ich finde, ist, dass wenn man das Handy weglegt, dann hat man immer noch diesen Eindruck, als ob diese Objekte da sind. 영화나 드라마가 그리는 증강현실의 미래는 더 놀랍습니다. 스마트폰도 필요 없이 스마트 안경이나 렌즈로 볼 수 있는 AR 게임은 디스플레이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주변 기술의 발전이 AR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위한 핵심 기술들, 즉 광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개발됨으로써 그 활용성과 시장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서비스의 확산으로 고품질의 AR 구현을 위한 통신 환경도 갖춰진 셈이어서 현실에 도전하는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차도에서만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는데요.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논란도 커졌습니다. 과연 자전거 도로에서 기술의 편리한 만큼 안전함도 더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약처럼 삼키기만 하면 위와 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신개념 내시경이 등장했습니다. 이 작은 캡슐은 조직을 깎거나 혹은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내시경의 번거로움과 두려움을 날려버릴 날도 머지않은 것 같네요.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유아기에 보는 스마트폰이나 TV가 아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스크린 노출 시간이 길수록 언어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디지털 기기의 유혹 앞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태양계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40년 넘게 우주를 비행해온 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지구로 보내온 자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보이저 2호에 포착된 태양계의 끝은 좁은 타원형의 마치 탄환과 같은 모습인데요. 지구에서 무려 18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하고 있다는 보이저 2호가 앞으로 또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맘때면 유난히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혈관이나 근육이 놀라면서 나타나는 이런 통증 탓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체온 보호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의 시기가 빠르게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 내 몸 어딘가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18) 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의 고시원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고시원엔 의무 설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김다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시원 방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번져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벌집처럼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 초기에 불길을 잡을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 직권한비 증명을 받은 고시원이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안 되고 1년이 지난 지금 노후 고시원의 화재 안전 실태는 어떨까? 스프링클러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가르치는 있죠. 스프링클러는 저희 지금 없어요. 그런 거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젊은 사람이 따지네. 대부분 여전히 1년 전의 교훈을 새까맣게 잊은 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시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낡은 고시원이 이 일대에만 294곳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낡은 고시원은 서울에만 816곳으로 서울에 있는 고시원의 14%가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노후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화재 이후 법을 바꿔서라도 설치를 강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대준다고 해도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발생되는 그런 비용 부담, 또 그 업을 중단하고 있을 때의 비용 부담, 장기 저리 융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끝자락에선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처럼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가을철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소방서 신교 119 안전센터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가을철이죠. 10월, 11월에 교통사고가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수치가 어느 정도고 이 교통사고가 가을철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0월에는 58,519건, 네. 11월엔 57,640건으로 연달아 연중 최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12월에는 55,100여 건, 1월은 51,000여 건, 2월은 46,7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눈이 많이 내리고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렇게 가을철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수학여행과 단풍관광 등 차량의 장거리 이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가을 나들이를 떠나기에 앞서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교통사고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 후속 처리를 위해서 내린 운전자가 다가오는 차에 또 치여서 숨지는 네. 그런 뉴스들 종종 보고는 합니다. 이런 2차 사고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난 한국도로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35명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그 치사율이 1차 사고보다 5.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상황을 발견해 짧은 시간 안에 멈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119도 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많은 분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거나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네.
사고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뒤따르는 2차 사고의 위험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뭐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봤을 때 정말 아찔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 첫째, 2차 사고 예방, 둘째, 부상자구호, 셋째, 112나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비상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의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요. 차량의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사고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 삼각대는 주간에는 사고 지점 후방 100m 지점에,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합니다. 또 고속도로의 경우 사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객들은 도로 밖에서 안전지대에 지원 차량이나 구급차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동차 화재도 1년에 5천 건 가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BMW 대규모 리콜 사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차에 불이 난 것을 알았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소화기나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 소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차량 외부의 분사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불이 난 곳에 직접 분사하셔야 합니다. 보통 엔진룸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보닛을 열게 될 경우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장갑이나 수건 등으로 손을 보호한 후 보닛을 잠금 장치만 해제하고 살짝 들어 올려 벌어진 틈으로 소화액을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죠. 네, 자,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도 있지만 사실 이 야생동물이 출몰했을 때 발생하는 로드킬 사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외곽의 한적한 국도 등을 이용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저도 북악 스카이웨이 길에서 길고양이를 피해 운전자가 핸들을 급히 꺾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에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 내에서는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피하다 옆 차선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나 동물의 사체를 직접 옮기려다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로드킬을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야생동물 출몰 지역 주의 구간이 있는 표지판을 발견하게 되면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서 운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야간의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해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라니 같은 동물들은 강한 빛과 마주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얼어붙듯이 동작을 멈추게 돼 추돌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주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시면 경적을 울려 쫓아내는 게 좋겠고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엔 갑작스럽게 핸들을 조작하지 마시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또 동물을 로드킬하거나 사체를 발견할 경우 교통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비상등을 켜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생활민원 서비스에 신고하는 것을 통해 2차 사고 예방과 동물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도로 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와 수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막는 것이겠죠. 막기 위한 운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 아침에는 밤낮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안개가 끼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개가 끼게 되면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기 쉬운데 더욱이 주변에 호수나 댐, 산림 등이 있을 경우엔 안개가 자주 껴 연쇄 추돌 사고의 위험이 크게 되죠. 안개가 많이 끼는 출근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넓히고 안개등을 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큰 사고 대부분이 과속, 신호 위반과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이 될 것이고요. 나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한다고 모든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 시 전방뿐만 아니라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운전을 좀 하신 분들 중에는 운전은 좀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기본만 잘 지켜도 사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을철 나들이를 떠나는 관광버스 안에서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다 같이 술도 먹고 춤도 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이런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안전띠 미착용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까지 버스 내 음주 가무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승객 자신부터 버스 안에서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